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가계자산 가운데 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체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이 넘고 집값 하락으로 하우스푸어 등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값이 올라도 너무 문제지만 반대로 급락해도 걱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매년 집값이 5%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5년 후에는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썩 반가운 뉴스는 아닌데요. 먼저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27일 날인데요. 그 한국은행에서 그 거시경제연구실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 그 증가 원인 및 지속 가능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주택가격이 매년 5%씩 하락하면 5년 뒤에는 한 개 가구의 부채 비율이 7.3%에서 10.7%로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개 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부채가 자기 재산보다 더 많아서 재산을 모두 처분을 하더라도 빚을 갚지 못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이 한 개 가구가 22만 가구에 달했는데 앞으로 2016년도에는 28만 가구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에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도 있었고 IMF도 겪었습니다. 이때도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분석 자료 결과 나왔나요? 네, 그 1997년도에 그 외환위기가 있었고 IMF 외환위기죠. 그다음에 2008년도에 리먼 사태로 인해서 그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 IMF 때 리먼 사태보다 훨씬 그 부동산을 인해서 그 한 개 가구 이런 쪽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그 분석이 있습니다. 네. IMF 같은 그 외환위기 상황이 만일 다시 찾아오게 되면은 한 개 가구 수는 22만 가구에서 30만 가구로 한 8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네. 리먼 사태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오게 되면은 22만 가구에서 24만 가구로 한 개 가구가 2만 가구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집값이 매년 5%씩 떨어진다 이런 결과인데 말이 5%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서울 수도권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1년에 한 3, 4%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일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3% 이상씩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작년 전체적으로는 뭐 그 재작년이나 비슷한 수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론이라는 인식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씩 5년 정도 떨어지기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봐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이 된다면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한 개 가구도 24만 가구에서 한 2만 가구 정도가 더 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 2008년도에서 2009년 그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보면은 주택 가격은 한 1.1%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IMF 외환위기 때 97년도에서 98년 사이에 한 13.1% 정도 하락한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비록 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계속 하락 기조를 보이고 쉽게 회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저희가 그 외부 환경에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지 않았는가. 네. 즉 IMF 때는 모처럼 온 충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리먼 사태 때만 해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 점진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집값이 침체가 되고 일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바닥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계 가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한계 가구라는 게 깡통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해도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기 소득을 대비로 했을 때 네. 부채, 즉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소득의 40%를 넘어서는 경우를 우리가 또 한계 가구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한계 가구의 한 70%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소득 수준이 이제 0에서부터 본다면은 0에서 한 40%에 속하는 그 저소득층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계부채 문제도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현재 그 지난해 말을 보면은 저희 전체 가계부채는 959조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그 주택담보대출은 316조 원으로서 전체 가계대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집값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한계 가구 부채 비중이 10.3%까지 올라가면 전체 가계빚 가운데 약 100조 원 정도가 한계 가구에 몫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결국 보고서의 핵심이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 위험 요소는 상당히 많다. 또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이 도와주는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일단 그 소비를 둔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상당히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계부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금융 불안정이 발생할 이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가계부채 비율의 그 안정화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일 그 부동산 시장 거래가 그 정상화가 되면 이 투기 수요보다 오히려 이제 돈이 좀 제대로 돌면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 가계부채 해소에도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대안들이 꼭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 상당히 그 상반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책 위반자들이 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그 핵심적인 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이 담보 인정 비율의 LTV나 총 부채 상환 비율인 그 DTI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TV나 DTI 정책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결국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를 해야 되고 네. 가계부채도 줄여야 되는데 이 LTV나 DTI에 손을 대면은 이 잘못 또 그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되지만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상반된 그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계부채의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운용이 되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것은 이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그 가계의 그 채무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주자.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우스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두 가지로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 채무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것은 과도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장기 연체자들, 이 장기 연체자들의 채무를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 등에서 매입을 해서 이 채무를 감면을 하고 또 상환 기간을 그 연장해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바꿔 드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꿔드림론은 지금 고금리 이 채무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네. 고금리 대출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성실하게 그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이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을 해주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국민행복기금을 만드는 취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가계의 채무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또 가계 상환 능력을 올려주고 함으로써 이 가계 부채를 악성에서 좀 질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결국은 금융회사가 좀 건전해진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을 통해서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의 그 윈윈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자 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네. 지원 대상과 그 자격을 간략히 보면 먼저 그 채무 조정에 있어서는 특정 기관에서 1억 원 이하의 그 신용대출을 받고 금년 2월 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 4월 하다 보면 앞으로 또 계속 연체를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 2월 말까지 그 6개월 이상 그 연체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기관의 학자금 대출자 중 금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그 연체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환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역시 특정 기관에서 20% 이상, 연리 20% 이상의 그 고금리를 신용대출 후에 금년 2월 말 현재 그 6개월 이상 또 그 연체를 한 사람 되겠습니다. 단지 이 경우에는 연소득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세금으로 대출자들, 이 연체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점에서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도 이 비슷한 정책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해서 반대하는 그 목소리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도라도 이런 경우에 다 빚을 지고 네. 안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국가가 도와줄 거 아니냐. 그렇지만 지금 국가에서 볼 때에는 지금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가 되지만 너무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이 채무자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인 문제, 아까처럼 금융기관에 오히려 또 불건전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록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좋은 기능이 더 많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장기 연체자한테 신용 회복의 기회도 제공을 하고 또는 가계 채무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서민층의 자활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하겠다. 그래서 결국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윈윈해서 채무자도 살고 국가도 사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효과를 보면 이 금융회사 그리고 대부업체의 연체 채무가 있는 134만 명 중에서 약 21만 명이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리를 저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는 고리대금업 대출자 233만 명 중에서 약 34만 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옵니다. 건설업계나 시장에서는 LTV나 DTI 이런 금융 규제를 좀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언급하셨다시피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지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참 서로 상반된 모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 그래서 쉽게 결론 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정부 때도 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각종 부동산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혹시 나오지 않겠는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나오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LTV나 이 DTI에 대한 뭐 완화라든지 폐지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하면서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과연 이것을 좀 완화를 해주거나 폐지를 하면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과연 이걸 도입을 해야 될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걸 반대하는 입장은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증가 문제, 그다음에 또 부동산 거품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도 있고요.
또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과거 시장의 상황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죽었고 또 어느 정도 그 공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에 의하면 DTI를 강화를 했는데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난 사례가 있다. 이것은 DTI와 가계대출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보고가 나온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주택협회에서도 오히려 이 DTI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했을 때는 거래가 활성화돼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그 전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내놨는데요. 네. DTI를 만약 10% 상향 조정을 하면 주택 수요는 한 1.4% 증가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값 하락과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다소 줄었다고 하는데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다시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까? 그 전국 미분양 주택이 그 7만 한 3천 호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 전달과 비교해 보면 한 1,794호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 3월 이후에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원인은 이제 기존에 그 미분양됐던 물건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에 따른 미분양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과 다르게 수도권은 몇 년 동안 분양시장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어땠습니까? 수도권도 이번에는 그 신규 미분양이 지난달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쌓였던 그 미분양도 감소를 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감소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네. 지방도 전월 대비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하고 또 기존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네. 전체적인 물량이 좀 미분양 물량 감소를 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지방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 평형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면적별로도 미분양 주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되게 그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25.7평이죠. 그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그 중대형은 3만 1,000호로 그 전달보다 한 837호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도 한 4만 2,000호 정도로 해서 전달보다 한 957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지방은 이 중대형이나 이 소형 평형이 모두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평형은 일부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소형 평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고 중대형 평형이 오히려 문제아로 지적이 됐었는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요즘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물건들이 거의 중대형 평형이 없습니다. 거의 소형 평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미분양으로 잡혀서 소형 평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감소 폭은 좀 적지만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론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계속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약간 늦어지면서 4월 초에 다음 주쯤 종합 대책을 지금 내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또 이 시장이 워낙 침체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이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 생각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소비자들도 늘었다면서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가 100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100이 채 안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아서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27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3월 소비자 심리 진수가 104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미한 수치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10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 경기가 살아나는 특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좀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크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이 지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한 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분양 예정인 물량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4분기 시작되는 다음 달에는 전국에 한 2만 3천여 가구가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이번 달보다 한 4,700가구는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네. 이 서울 내곡동, 뭐 판교 신도시, 그 하남시 미사지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유망 지역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대략 보면은 서울이 한 7곳에서 1,130가구, 그 다음에 경기도가 9곳에서 5,500가구, 인천이 4곳에서 4,088, 지방이 20곳에서 한 12,000가구 정도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봄은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주택 공급이 좀 활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면은 오히려 인허가라든지 뭐 착공, 공동주택 분양 중국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달보다 지금은 공급 물량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지금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피스텔하고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재작년하고 그 전해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입주를 하게 되는 준공 시점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공급이 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네. 이제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2, 4분기에 그 전국에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3개 단지 6,765실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 2, 4분기 대비해서 한 4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 4분기와 대비해서도 15%가 이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5,313실이 공급된 201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그 최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곧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시장 또 분양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 그 이행 방안이 다음 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편적 주거 복지 추진 그런 계획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잔뜩 그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좀 그 영향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다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주택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다시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감소했습니까? 그 전국 미분양 주택이 그 7만 한 3천 호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 전달과 비교해 보면
한 1,794호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은 작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 부동산 상승이 어렵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작년 3월 이후에 그나마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원인은 이제 기존에 그 미분양됐던 물건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새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분양에 따른 미분양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과 다르게 수도권은 몇 년 동안 분양시장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어땠습니까? 수도권도 이번에는 그 신규 미분양이 지난달보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그 쌓였던 그 미분양도 감소를 했습니다. 비록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가 있고요. 네. 지방도 전월 대비해서 신규 물량이 감소하고 또 기존 미분양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네. 전체적인 물량이 좀 미분양 물량 감소를 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지방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네. 분양시장에서도 소형 평형이 대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면적별로도 미분양 주택에서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대개 그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25.7평이죠. 그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그 중대형은 3만 1,000호로 그 전달보다 한 837호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도 한 4만 2,000호 정도로 해서 전달보다 한 957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역별로 보면 지방은 이 중대형이나 이 소형 평형이 모두 미분양 물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는 중대형 평형은 일부 감소를 했는데 오히려 소형 평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소형 평형이 인기가 있고 중대형 평형이 오히려 문제아로 지적이 됐었는데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요즘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물건들이 거의 중대형 평형이 없습니다. 거의 소형 평형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신규 분양 물량이 많이 분양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미분양으로 잡혀서 소형 평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감소 폭은 좀 적지만 줄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좋을까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물론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계속 부동산 거래 시장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약간 늦어지면서 4월 초에 다음 주쯤 종합 대책을 지금 내놓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에 또 이 시장이 워낙 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바닥이지 않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 생각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 따르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소비자들도 늘었다면서요. 예,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수가 100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00이 채 안 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아서 경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27일 날 그 한국은행에서 3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 내용에 따르면 이 3월 소비자 심리 진수가 104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미한 수치이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네. 10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그 경기가 살아나는 특히 부동산계가 살아나는 좀 청신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이유는 크게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이 지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 강한 그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0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것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분양 예정인 물량 어느 정도나 됩니까? 2, 4분기 시작되는 다음 달에는 전국에 한 2만 3천여 가구가 분양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이번 달보다 한 4,700가구는 줄긴 줄었습니다만은 네. 이 서울 내곡동, 뭐 판교 신도시, 그 하남시 미사지구 이런 지역들이 지금 유망 지역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대략 보면 서울이 한 7곳에서 1130가구, 그 다음에 경기도가 9곳에서 5,500가구, 인천이 4곳에서 4,088, 지방이 20곳에서 한 12,000가구 정도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봄은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주택 공급이 좀 활발한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이나 2월 달에 보면은 오히려 인허가라든지 뭐 착공, 공동주택 분양 중국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달보다 지금은 공급 물량은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 지금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피스텔하고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재작년하고 그 전해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지금은 입주를 하게 되는 중공 시점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오히려 힘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공급이 네.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뭐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네. 이제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 그 2, 4분기에 그 전국의 예정된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13개 단지 6,765실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작년 2, 4분기 대비해서 한 40%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 4분기와 대비해서도 15%가 이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5,313실이 공급된 2011년 3분기 이후에 가장 그 최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곧 나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 시장 또 분양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이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공약 그 이행 방안이 다음 주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편적 주거 복지 추진 그런 계획들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종합 선물 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잔뜩 그 기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앞으로 좀 그 영향이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정기영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